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평화나무 미디어센터 편집장님이신 서정필 기자님도 나와주셨습니다. 기자님 네, 어서 오세요. 네, 기자님 집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냥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은 일은 하질 못하는데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예. 네, 한국교회에 대한 쓴소리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기자님의 본분 다 하고 계시고 또 집사님으로서도 본분을 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님 그리고 저희 디모데 목사님과 6가지 소식 들고 카이로스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 기자님 그 뉴스 제가 평화나무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민주평통의 통일교의 간부였던 사람, 통일교에서 아주 핵심 역할을 하던 사람을 부의장으로 앉힌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예, 그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인 그 민주평통, 네. 그 민주평통이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예, 이하 약자로 민주평통회로 부릅니다. 네. 이 기관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이제 평화통일에 관련된 정책과 그 지역사회 의견들을 여론을 수렴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네. 예, 헌법기관인데요. 의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부의장으로 통일교 출신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진성배 이사장을 네.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효정세계평화재단이요, 통일교 재단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재단 이사장을 임명한 거죠. 이 사람이 또 게다가 그 한학자 씨, 네. 지금 이제 문선명 씨가 이제 죽었죠, 사망했죠. 네. 그 이후에 그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이 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자의 난을 비롯해서 권력 승계 다툼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학자 씨의 측근인 네. 통일교 교주 한학자 씨의 이 측근인 진성배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을 이제 민주평통 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네.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17일에 민주평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철회 규탄 네. 그리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의장, 부의장을 맡아서도 종교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문제는 이 진성배 부의장이 단순한 통일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선명과 한학자의 이 통일교 교리, 그래서 이 땅에 이 통일교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에 아주 그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학자 총재의 측근일 뿐만 아니라 통일교 내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성회가 있었잖아요, 목사님. 하늘 부모님 성회. 예, 맞습니다. 이런 데서 또 했던 멘트들이 예. 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라의 요직을 맡기엔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학자 총재가 발표한 건데요. 네. 이 한학자 교주가 하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이제 네.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것은 이제 성회의 명칭이고 네. 실질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이 자신들의 교주인 통일교 교주 한학자 씨를 통해서 네. 그 사람의 우산 아래 네. 이 모든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조로 해서 했던 네. 발언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게 그 정권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정책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원식 이 네. 국방부 장관을 지명해서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신원식 장관은 전혀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해야 된다고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요. 국회에서 네.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모가지를 따야 된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라 붕짜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인사검증도 없이 인사검증은 또 누가 하죠?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네. 장관께서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은 군대 내 사망 사건을 또 이 은폐하고 조작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 통일교 그 교주의 최측근을 민주평통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그럼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고 했으면은 더 문제고 몰라도 무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신민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민주평통의 부의장도 할 수 있고 자문위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목을 따겠다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앉히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야겠다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앉힌 게 문제이듯이 과거에 자신의 교주를 통해서 평화통일과 세계 통일을 이뤄야 된다는 이런 이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관을 갖고 공공연하게 공적 자리에서 발언해온 이 교주를 칭송하고 찬양에 가까운 발언을 한 사람을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헌법기관의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민주평통 앞에서 열고 이단 사이비 관련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바른미디어 조미돈 목사님 그리고 하나새 정치신앙연구소 박성철 교수님 그리고 여기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제가 가서 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 규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촉구한다고 들을까요? 듣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가장 제가 분노하고 짜증이 엄청 나는 지점이 뭐냐면 보십시오. 지난번에 조용기 목사 사망 당시에 그 조용기 목사 장례식에 갔을 때 윤석열 후보가 왔을 때 우리나라 내노라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윤석열 후보 머리에 손 얹고 등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잘 되라고 기도해줬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책을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한 목사는 성경책도 막 선물해주고 그거 들고 여의도 순복교회 가서 나 뭐 우리 김건희가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주술 논란이 있어서 아주 곤란할 때마다 그럴 때 다 도와줬어요. 그렇게 이바구를 털더니 결국에는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맥콜 먹으면은 이단 도와주는 거다. 맥콜 이락 거다. 이단 사이비 거다. 절대로 먹지 마라. 대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리텐 먹어라. 맥콜 대신 보리텐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설교 시간에 그리고 이단 사역자들 불러서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맥콜 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던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의장으로 통일교 최측근 인사를 임명했는데 이거에서 찍소리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혈압이 올라서 좀 언성이 커졌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새신자 환영회 때 잘 모르는 친구가 음료수가 떨어졌으니 얼른 음료수를 사오라고 했는데 맥콜을 잔뜩 사와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맥콜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얼마나 또 요가가 무슨 이단이다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하잖아요.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면서 심지어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죄악시하고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문에 다 써붙이면서도 신천지와 야합해서 정치 권력 거머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또 이 민주평통 부의장으로 이 통일교 이 통일교 교리 중에 가장 위험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한학자와 문선명의 정신, 이 신정 세계가 이 한학자의 아래서 이 모든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통일교 교리로 통일교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을 지금 임명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두 번은 충격을 받는데요. 한 5-6번 되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무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저는 좀 한 가지 더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그 통일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단 통일교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얘네들 표 의식해가지고 축전 영상이나 축하 영상이나
격려사, 축사 이런 거 영상 찍어서 좀 보내지 좀 마십시오. 예? 제발 좀 이런 짓 좀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지금 인터넷 딱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영상만 찾아보면은 정치인들 다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집단인지 모릅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네. 이 통일교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네. 그 통일교가 과도한 헌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불만을 품고 그렇죠. 그리고 아베 신조가 그 일본 그 통일교 네. 행사에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것을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정치인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앙심을 품고 테러를 감행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에서는 통일교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그렇죠. 그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심의회를 통해서 통일교인들의 피해 사례를 네. 전부 수집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70명이 넘는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해산 명령 청구가 떨어진 경우는 옴진리교 그 지하철 가스 테러 사건하고 명각사 사기 살인, 사건 이 두 건밖에 없었는데 더불어서 이번에 통일교가 세 번째가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통일교는 일본에서 기시노부스케 시절부터 그 문선명이 직접 만남을 통해서 네. 커넥션이 상당히 깊은데 오죽하면 그 통일교의 정치권에 그 커넥션이 있는 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산 명령 청구까지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쵸, 하물며 일본이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학자 최측근을 예?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이게 진짜 말이 되냐는 소리입니다. 예. 예, 이 진성배 이사장의 임명은 이 통일교 인사라는 점 말고도 네. 이 적절성이 문제가 되는 게 네. 이 자리가 정치력이 좀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곳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곳이 정치력이 있는 분들이 그 해외 뭐 국내에 있는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나 그렇죠. 어떤 제안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통일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보통 그 전에 부의장은 누가 하셨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는 김동용 전 의원 꽤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네. 했었고 그리고 이 초반에 그 이석현 전 의원이 하시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물러나시고 김관용 전 전북지사가 죄송합니다. 경북지사가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해가 있는 분들. 그렇죠. 네. 정치력을 갖춘 분들이 네. 그 해외에 있는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에 전달하고 통일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역할을 해왔던 곳인데 과연 이 진성배 효정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이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지 그렇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고 전문성에도 의심이 가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배경으로 임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평화나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지난 정권 때 이제 통일교가 네. 윤석열 후보를 또 밀어줬다 이런 이야기와 썰들이 네. 상당히 많았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일단은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의 어떤 그 고위 간부가 대통령 직속 그 자문기구나 헌법기관에 임명되면 네.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냐면요. 거기 내부에서 여기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네. 그 신도들 중에 여기 이상한 데 아닌가? 여기 문제 있는데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탈퇴를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이 국가기관에서 저렇게 대통령 직속기관에 임명돼서 저렇게 활동을 할 정도면 반사회적인 단체나 문제가 있는 기관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준단 그렇죠. 말이에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예,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정당성을 이단 종교에게 부여해주고 그 이단 종교의 그 동원력을 활용해서 이 정치에 이용하는 그러니까 정치와 이 종교가 아주 잘못되게 야합하는 그 광경을 지금 이 정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도들이 있을 텐데요. 평화나무가 침묵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목소리 내는데 네. 좀 뜻있는 한국교회 네. 그 분들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단 사이비 문제 아닙니까? 벌떼기도 해주셨던 분들 예, 책임지고 그분들이 회개하십시오. 그 조용기 목사 장례식 때 윤석열 후보에 손 얹고 기도했던 목사들은 책임을 지고 한마디씩은 해야 이게 정상적 멘탈을 갖고 있고 진짜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한마디도 없단 말입니까? 저 맥콜 먹으면 안 된다고 안타깝기까지 말씀하셨던 교육자분들 다. 예.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권 때 뭐 네. 정세현 장관 대신에 이분 임명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난리가 나죠. 대통령이 다르다고 여당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예. 네, 이 정부에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통일교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천지도 지금 계속 이 합법화된 권력으로 자기네들이 종교 인정받겠다라고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예. 예배당이 과천에 지금 신천지가 본진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천에 많은 그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알려진 곳도 많지만 알려지지 않은 곳도 많겠죠. 그런데 이제 신천지 예배당을 이제 문화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종교법 시설로 바꾸겠다라는 시도를 계속해서 지금 신천지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금 주민들의 그 민원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부결 처리가 됐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올해만 2번 계속해서 지금 신천지가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문화 집회 시설이잖아요. 그럼 네네. 여기에서는 이 종교 이 의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마 세금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여기를 종교 시설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이 지난 3월에 접수된 용도 변경 신청건이 이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역사회 공익을 저하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이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9층 10층 건물에 3,000명 가까이가 모인다고 해요. 근데 네. 비상 계단이 3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1980년대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예, 비상시에 한 계단으로 최소 9층 10층에서만 3,000명이 이동하는 겁니다. 예. 그럼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위험할 수 있고 안전상의 우려뿐만 아니라 이제 공익을 저하한다라는 이유로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또 원래 건축 심의에서도 이 안전대책 미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 된다. 안전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사유들로 부결 처리가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시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되니까 명의 이 다른 건물도 이 9층, 10층에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과천 내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2층 신천지소의 중영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계속 불허를 내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신천지 주요 신도로 알려졌던 인물이 이사로 있는 그런 장례법인 뭐 이런 데서 개인 명의로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허가 신청을 계속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 돼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신천지 내에 있는 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례법인으로 돌려서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천지 소유 부동산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벼량동 상업지구 내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들에도 최소 20곳 이상, 3,000평 이상 이 공간을 이제 신천지가 가지고 있고 종교 법인으로, 그러니까 종교 이 용도로 바꿔서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과천에서는 이 신천지가 정치권과 결탁했다라는 의혹도 계속해서 일어났었잖아요. 예.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이 임원 이름에도 올라갔던 그 윤모 씨 예. 의원이 실제로 정치권 내에서 이런 이 허가 절차에 만약에 그 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신천지가 세력을 넓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신천지의 이런 영향력들, 정치권에 언론계에 스며든 이 신천지의 이 검은 손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추려내고 우리가 뿌리 뽑아내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듯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처럼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드라마 영화에 보면은 재벌가들이 네. 자신들의 미래 투자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네. 영리한 애들을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지원을 돈을 해줍니다. 들여서, 네, 예. 하는 경우도 그 있고. 가족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네. 따로 이렇게 키우죠. 그렇죠. 지원 예. 많이 해주고. 여러분 또 무간도르 같은 영화들 보시면은 조폭도 사람을 키워서 경찰로 보내고 경찰도 요 조폭을 잡기 위해 그 경찰을 조폭으로 보내고 서로 하듯이 이 재벌들이 영리한 애들을 키워서 법조계에서 판검사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자신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자신들을 쉴드 치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도 정말로 많은 이런 직업군에 특히 법조계를 비롯해서 정치권에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키우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부역자와 협조자들과 그리고 아군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냐? 그런 법조계나 정치권에 어떠한 그 협조자가 있으면 부역자가 있으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업이나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에 있어서 네.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 이것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쉴드 치고 물타기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당시에 신천지 이만희 전 총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는 유사한 발언을 하면서 그렇죠.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걸 갚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청년 회장한테 어떤 그 고위 간부가 네.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을 해서 홍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을 밀어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입으로 한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서 대구시장 되고 나서 신천지 행사 코로나 당시에 몇천 명이 모이는 행사를 허가해줬죠. 10만 명 주장하는 행사를 허가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만희 총회장과 그 청년 회장을 제가 당연히 고발을 했죠. 공직선거법 위반 개입 혐의로. 네. 그러나 당연히 이제 경찰은 이제 무혐의를 처분을 내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단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이 지난 지방선거 때 가천시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 신천지 이력을 숨기고 이 거짓으로 언론사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신고를 했고 이건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을 해서 사건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죠. 10월 11일 날 1심에서 90만 원 벌금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100만 원 이상이어야 직위 박탈인데 90만 원이기 때문에 직박탈은 안 되지만 어쨌든 유죄는 선고를 받고 직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항소했는데 결국 수원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해서 사건이 일단 일단락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게다가 그 1심에서 이 과천시 의원이 한 발언들을 보면은 초범이고 좀 반성의 여지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올 SNS상에다가 자신의 어떤 공판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날 거짓말장이로 만든 의도적인 언론의 악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그 자신의 이 문제를 왜곡하고 있어서 당황스럽다. 막 이런 식으로 언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기각돼서 결국에는 의원직이 유지가 됐어요. 이분은 본인이 신천지 출신이라는 걸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빼박 사실로 왜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이분이 신천지 출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신천지 그 간부 명단 그 사진이랑 이름이 뻐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번 봉사활동 했는데 어떻게 그런 임원
급에 그리고 거기서 이 지파가 있거든요. 신천지 그 조직이 지파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파 그 수료를 해야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찍고 그 수료한 과정 중에 촬영된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신천지에 대해서 ABC만 아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는 그 직급으로 올라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이건 그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억울하다. 자신은 신천지가 아니고 옛날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자신의 이 심증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진짜 지금도 신천지하고 커넥션이 있다면 과천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신천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신천지랑 완전히 지금 손절을 하고 시정에 아무 신천지에게 유리한 행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인 것이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런 식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커넥션과 협조자와 부역자들을 배출하거나 만들어가거나 이어가려는 그런 액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딱 되자마자 통일교와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 사이비 정광훈을 비롯한 이런 모든 세력들이 자기 지분을 챙겨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수면 아래서 활동하던 그리고 이제 신천지를 숨기고 활동하던 그런 그 움직임이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신천지도 겉으로 드러내서 아주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하고 있고요. 대놓고 하고 있죠. 계속 종교의 자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 아까 통일부 또 종교의 자유 통일교도 종교의 자유 이야기하고 신천지도 종교의 자유 이야기를 한다고 치는데 시민사회를 이렇게 위협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공익을 위협하는 종교의 자유는 건강한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공익과 그리고 시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에서 있는 자유는 위험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반드시 시민 사회 상식으로 제한되어야 되는 잘못된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들이 현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더 많이 설치게 된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만 하더라도 지난 그 코로나 압수수색 그때 영매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발언이 외부에 유출이 돼가지고 알려졌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설치고 이렇게 대놓고 활동할 수 있느냐? 지난 대선 때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정광훈을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를 좀 밀어주고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다.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근거 하에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와준 역할을 선거 때 도와준 역할을 했다면 0.7% 차이로 졌단 말이에요. 그럼 0.7%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분을 각자 자기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신천지 그 신도 수만 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크게 잡아서 30만에서 35만으로 잡아요. 그럼 30만에서 35만이면 이 0.7%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그 도지사가 지금 현 대표죠. 그들의 신성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기도 그 양평에 있는 그 이만희가 있는 평화의 그 궁까지 쳐들어가가지고 행정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신천지 교인들은 이재명이 TV에 나오면 TV를 꺼버리거나 돌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밀어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의 지분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광훈도 통일교도 신천지도 각각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도와줬던 세력들은 지분 챙겨 먹을 것에 혈안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리적 의심을 해볼 뿐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정광훈, 신천지, 통일교 잘못된 이산 사이비 세력이 고개 드는 이 윤석열 정부 그만큼 서로 야합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잡혀지지 않고서는
건강한 종교도 건강한 정치도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이 10월 20일이죠. 예. 곧 있으면 열흘 후면 9일 나흘에 후면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네. 비탄 속에 살아왔을 이 유족들을 저희 평화나무가 조심스럽게 희망신방으로 만나봤는데요. 이 15분 길이의 영상은 이미 평화나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이걸 5분 길이로 줄였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이제 처음 참사 이후로 6개월 동안을 치료 기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참사 나고 6개월 동안은 사실 이게 현실 자각이 잘 안 돼서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집에 오지 않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나 주변에서 이제 일주기가 다 돼가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내 아이의 제사날을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나면서 다들 견디기 되게 어려워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유가족들에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가족들과 단 한마디도 안 하고,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정부, 어떤 서울시 어떤 기관도 우리랑, 어떤 공무원 한 명도 우리 유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특별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가 그동안은 행진도 하고 단식도 하고 노숙 농성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지금 특별법이 행안위 통과를만 되고 지금 법사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날 우리 가영이 사고 나는 그날까지도 저는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모태신앙 50년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철들기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고요. 중고등부 교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성가대를 했고, 집사로서 사명을 엄청, 목사님을 너무 많이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제 모든 일의 스케줄은 교회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 그렇잖아요. 교회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생활이 되잖아요. 제 일상은 교회였거든요. 전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미사를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회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있죠. 오셔서 정말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게, 사실 저는 지금 300일이 넘어서 이렇게 있는 동안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송참사 49제도 가보고, 서희초 선생님 49제도 가보고, 우리 그 양 열사님 그 건설로죠 돌아가셨을 때도 교회는 다 빠졌어요. 교회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저는 사실 살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참사와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땐 단 한마디 말을 안 하신다는 게,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있는 건지는 사실 의문이 너무 많이 가는 시점이더라고요. 저희가 투쟁하는 게 행진은 되는데 왜 삼보일배는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태원이라는 곳이 귀신들이 모여서 놀다가 귀신들을 찬양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진짜 교회 가서 그 말도 되게 많이 들었고,
주변 분들한테도 너무 많이 들었고 저 스스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만 비슷한 트라우마 많은 사회거든요. 이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에 대한 회복에도 저희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네, 목사님 종교 중독 회복 강좌 소식 들으시죠? 이 저희가 좀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기존에 저희가 진행됐던 그 나눔교회에서 저희 종교중독 회복 강좌가 똑같이 토요일 날 네. 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1시부터 6시까지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그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그 강좌는 네.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미 영상 송출된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저희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타파를 위해서 정치종교 가스라이팅 그루밍 타파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예방과 그리고 회복 그리고 탈퇴자들을 위한 그 무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꼭 이렇게 오셔서 강좌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자도 그렇고 이 정치인도 그렇고 그 사람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독자로서 다 하나님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정치인들도 한 인간이 자유인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하는 잘못된 이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으로 이 종교가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 고통받고 계신 분들, 이 종교중독 회복 강좌 4분의 이 전문가들 한 자리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매달 마지막 주 이번 달은 10월 28일 토요일에 있는 종교중독 회복 강좌 기억하셨다가 오셔서 큰 도움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상에서 만나뵌 분이 고 박가영 씨 어머님 최선미 집사님이세요. 저희가 다음 주 카이로스 방송에 직접 모셔서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 영상으로 다 송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 들어보려고 합니다. 법회도 많이 하고 미사도 제일 많이 드렸는데 예배를 내가 기독교 개신교인인데 예배를 개신교 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 드리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남습니다. 여기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신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정신인데 오히려 상처 주고 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아프게 했던 그 말들이 참 그 어머님 가슴에 많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모셔서 어머님께 또 이야기를 듣고 지금 특별법 제정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님 정광훈 재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 기부금 모금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 벌이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전부 지난 2020년 그 4.15 총선 이전에 정광훈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좀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다가 무리수를 좀 둔 것 같아요. 이제 다 두 건 모두 그 당시 있었던 일인데 3년이 지나 지금도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재판이 10월 12일에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눠서 열렸는데 먼저 처음에 2020년 4월 20일 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광훈 씨가 특정 정당 정치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광화문에 지나가시거나 뭐 토요일에 집회 보시면 자유일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일보. 그때 뭐 그게 소유주가 누군지 뭐 되게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뭐 누가 봐도 이건 정광훈 씨가 만든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그러니까 3년 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기다가 자유일보에다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광고를 실으라고 지시했다. 이거는 언론을 사유화를 넘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평화나무가 고발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전 씨의 비서실장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비서실장이 요날 뭐라고 했냐면 전 씨로부터 해당 신문에 광고를 실으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 빼박 진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충성도도 없어요. 발언하는 것들 보면은 그 충성도도 없이 뭐 다른 그러니까 전 씨의 뜻과는 다른 진술이 나왔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2019년 12월경에 광화문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더 자유일보라는 그 신문을 홍보해서 대대적인 신문을 만들자. 이게 대대적인 신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그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자. 이거 10만 부를 찍자. 대단한 그 부수거든요. 용기네요. 10만 부를 찍자는 내용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고 그래서 그럼 A씨한테 그 해당 검사가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신문에 광고가 실릴 수 있도록 네가 협조를 해라. 그리고 협조를 했다고 증언을 했고 그 전시 측은 근데 그 반론으로 전시 측은 뭐라고 했냐면 요거 연합뉴스에 난 거다. 연합뉴스에 난 거 그냥 인용한 거 실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는데 또 검찰 측은 마지막에 그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여기 그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가공이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호인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래서 이제 공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상당히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공판은 1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해당 신문에 광고 실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고 좀 이 정광훈 씨에게 불리한 좀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12월이면 아직 코로나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집회가 매 주말마다 열렸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그 모인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신문을 발행해서 퍼뜨려서 뭔가 그 2020년 4월 총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날 오후에는 그 불법 기부금 모금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것도 많이 좀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요. 집회에 모인 분들한테 기부금을 거뒀습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 그랬죠.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뒀는데 요게 불법 기부금이 아니냐라고 요것도 평화나무가 아마 고발을 했을 건데요.
이번에 그 12일 오후에 같은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서 네. 그러면은 헌금을 거두면 이제 현금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계좌이체를 한 건 뭐냐 뭐 이렇게 네. 물으니까 이거 현금 잘 안 들고 다니니까 대국본 계좌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국본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그래서 정광훈 씨가 만든 단체거든요. 예, 개국본이랑 혼동 없으시길 개국본과 바랍니다. 대국본은 다릅니다. 대국본이 예. 정광훈 씨의 그 불법 기부금 모금 관련한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도 아니고 여기 뭐 종교 단체라고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헌금이 없으니까 계좌이체를 통해서 대국본에 이체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좀 했다고 하고요. 이때 모인 게 그날 집회 참가자가 14,000명 정도 됐는데 와, 네. 헌금 봉투 돌리고 모금함도 돌리고 해서 한 15억 원이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뭐 네. 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네. 그래서 전씨 측 변호인은 해당 집회 당시 그 음향 담당 A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뭐 이건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제일교회에서 썼다. 뭐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의 목적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국본의 목적이나 똑같이 복음을 기초로 하니까 대국본도 종교단체로 봐야 된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것도 계속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네.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종교단체하고 종교단체가 정치 영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무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좀 몰상식한 해명이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다음 공판은 아까 오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12월 초순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15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불법 모금했고 또 그게 어떻게 지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전 씨가 이제 재판 말미에서 또 뭐 나는 뭐 애국 설교하니까 애국 운동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보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했어요. 예. 뭐 신앙 없는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유도했다고 하지만 이건 모든 교회가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 그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이런 멘트에서 네. 나타나듯이 이거는 신앙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앙 있는 사람이 봐도 이게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거는 모아서 그 교회 공동체가 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게끔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사용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건강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 주머니로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모르는 이런 그리고 모든 법과 상식을 다 초월해서 혼자만 우리 종교단체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했을 때 먹혔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평화나무가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 불법적인 요소들을 고발을 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 역시 12월 초순에 다시 이제 다음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서 기자님 통해서 또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법 기부금 모금이랑 공직선거법이 12월에 2건이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12월에 연말이 편안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 네, 계속 저희가 네. 추적해서 네. 재판 열릴 때마다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계속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충돌로 인해서 그 두 집단의 권력자들은 그 안전을 그래도 보장받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들만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면서 피난길에 올라라, 빨리 피난해라, 대피해라라고 계속 목소리가 나왔고 그리고 그 피난길도 지금 지옥과 같다고 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보다도 더 작은 땅에 수많은 인구가 모여서 지금 방도 없고 거리로 앉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먹을 것도 물도 지금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종교회인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에서 아주 따뜻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기자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진짜 교회가 있느냐라는 논의가 그렇죠. 우리 사회에도 상당히 많이 이어졌었는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답을 물론 이 전쟁
전쟁이라고 아직 전쟁은 아니군요. 이 포화 속에서 아주 머리 아픈 이 가자지구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답을 주는 아주 따뜻한 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리스 정교 성 포르피리오스 교회에 이슬람 기독교 신자 수백 명이 피신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데 그런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인류는 평화를 제공해야 된다. 교회는 쉼을 바라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의 비참한 어떤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많이 힘드신 분들일 텐데 여기 또 이제 무력 충돌 때문에 더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누구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와라라고 교회 문을 열고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교회는 포르피리우스 교회는 가자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에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 정교 교회로 네. 5세기 무렵, 그러니까 벌써 한 1800년 정도 전에 가자지구에서 사역하던 주교 이름을 따서 1150년대에 건설이 됐고요. 오래된 교회네요. 오래된 교회, 벌써 한 네.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고요. 1000년이 넘었군요. 여기 교회 사제인 엘리아스 신부님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알자지라라는 매체에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이스라엘군이 많은 성소를 그러니까 어떤 성스러운 장소를 폭격하고 있고 이 교회도 예외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는 거는 종교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공격과 같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인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평화의 따뜻함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소개하면서 왜 우리나라 교회는 조금만 달라도 많이 싸우고 비난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종교의 다름과 관계없이 열린 자세로 생명을 품는 그렇죠. 네. 생명을 품고 어떤 휴식을 제공하고 안식처가 된다는 소식에 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는 여러분들이 꼭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을 한번 좀 다잡고 그쵸. 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 다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종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뭐 이스라엘 이겨야 된다고 이제 헛소리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아무 무지성으로 그냥 정서적인 뭔가 가까움으로 이스라엘이 뭔가 더 가까운 것처럼 마치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과 미국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는 그런 이상한 광경이 우리나라에서만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런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의 말씀을 인터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기로는 우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종교의 1차적인 역할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면 이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개신교와 기독교를 동의어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고. 예. 근데 일단은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질 때 이 동방교회가 이제 정교회, 이 교회고 서방교회가 서방 카톨릭. 그리고 우리는 이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해 나온 개혁교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부를 때는 이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되신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뿌리가 같은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위험으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위기 가운데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그 누구든지 위협받는 사람들을 품고 보호하고 안식처가 돼주는 그 참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많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한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네. 지금 한국 보수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좀 편들고 있는 것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좀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일 이제 외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국내 언론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에 행한 어떤 만행과 문제들도 나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장 최근에는 그 팔레스타인 병원 폭격한 네.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전쟁이 나면 어쨌든 전쟁 가운데는 이 만행과 그리고 네. 범죄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어느 한쪽이 문제다라고 그 비판의 강도를 어느 한쪽에 더 높이면 네. 그러면 얘네는 이런 짓 했는데 그리고 얘네도 이런 짓 했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 서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들기보다는 양비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의식 있는 시민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어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야 여기 우리 집이야 네 나가 큰 방 작은 방 나가고 넌 화장실에 살아. 그런 다음에 큰 방 작은 방에 있는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화장실로 전부 다 꼬라박고 거기에다가 화장실 문을 철망을 쳐버렸어요. 담벼락을 세우고. 그러면은 화장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뺏겼잖아요. 큰 방 작은 방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신의 방, 큰 방 작은 방을 앗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을 하겠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스타트를 누가 끄는 겁니까? 와가지고 큰 방 작은 방 뺏은 사람이 원흉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이 전쟁이 길어지고 분쟁이 길어지고 다툼이 길어지면은 처음에 그 원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꾸만 그 분쟁 가운데 있었던 무력 충돌의 강도와 무력 충돌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 만행의 강도가 누가 더 잔혹하고 누가 더 이 보기에 잔인한 수법을 썼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이 사안에 대해서 물타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는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바로 양비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잘못이지만 이스라엘도 잘못이고 둘 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양비론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개인적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구 그 진보 엘리트 계층들 지식인 사회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 노암 촘스키 이분께서 이미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그 숙명의 트라이앵글이란 이런 개념을 제시하면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저서를 발표한 게 벌써 지금 뭐 이게 40년, 20년이 넘었어요. 이 숙명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뭐냐? 그 이스라엘을 위시한 시오니즘과 팔레스타인의 민족주의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서구의 제국주의 이 삼각구도 가운데 막대한 유대 자본과 경제적 그 영향력을 자랑하는 그 서구 자본 기저에 있는 미국과 유럽이 이스라엘과 손잡고 팔레스타인의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언론과 여론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함으로써 BBC나 이런 그 CNN 방송을 보십시오. 맨날 팔레스타인들의 테러리즘 이런 문제만 부각시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카이로스에서 다뤘지만은 이스라엘 영토 운스코페이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 분할 이후에 팔레스타인들의 가지고 있는 막대한 땅을 유대인들한테 몰아줬고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플랜이라는 작전을 세워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을 갓난아기부터 임산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서 씨를 말려버리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나치 학살 저리 가라는 식으로 그 이상의 잔혹한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이고 이 무슬림들이 극단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꾸만 이교도들, 잔혹한 이교도들, 무식한 이교도들, 문자주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비난만 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에 서가지고 앵무새처럼 이것을 반복하는 이러한 행태가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촘스키뿐만이 아니라
그 에드워드 사이즈라는 사람이 네. 있어요. 에드워드 사이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계 예루살렘 출신 그 미국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문제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 우리한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개념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서구 진보 지식인들도 다 비겁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옳은 소리 내지 않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코 같은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지금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치로 하여금 학살의 피해를 입은 그 유대인들이 똑같은 수법과 더 잔악한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똑같은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포함한 그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만행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식인이 비판을 한다든지 평론을 하면 이게 마치 그러니까 시오니즘의 극단적인 무력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것이 마치 반유대주의로 비춰지고 그렇죠. 반유대주의는 곧 뭘로 귀결되느냐? 나치와 같은 그렇죠. 행위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서 비판을 하면 게다가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월가를 비롯해서 유대 자본이 미국 사회를 장악하고 그렇죠. 있다시피 해요. 금융 자본이. 금융뿐만 네. 아니라 모든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당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드가 팔레스타인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당시 미국 사회하고 미국 보수 계열에서 유대인들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저 테러리즘을 옹호하는 테러 교수다라고 먹물로 테러리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맹비난을 가했고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전후 맥락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아니 서로 저렇게 쟤네들 또 싸우네. 그렇죠. 네? 이스라엘도 잘못이지만 팔레스타인도 잘못이고 둘 다 나쁜 놈들이야. 둘 다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양비론에 빠져서 매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와 원인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바르게 인지를 해야 되고 최소한 그 사이드도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즘에 대해서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양비론에 빠지는 것보다 정확하게 기본적 사실은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좀 그렇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이들 둘이 싸워도 왜 싸웠는지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같이 서로 주먹다짐을 했어도 강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예. 일단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가운데서는 강제 추방, 약탈, 그 일방적인 학살의 역사를 덮어놓고서 이번 사건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팔레스타인에게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서 기자님 특별히 모시고 이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카이로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나와주신 서정필 기자님 또 다음 주에 모셔서 또 다른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신 서정필 기자님, 김디모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카이로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